월스트리트의 조용한 거인 스티브 만델. 월스트리트에는 수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자신만의 제국을 쌓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만델.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1장 시작.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1956년 미국 동부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스티븐 만델 주니어.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만델은 아버지의 신문에서 주식 시세표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화 섹션으로 달려갈 때 그는 그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에서 이상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왜 어떤 숫자는 올라가고 어떤 숫자는 내려가는 것일까? 그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숫자 뒤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훗날 만델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씨앗은 바로 그 어린 시절 신문지 위의 주식 시세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만델은 학창시절 내내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파티의 중심에 서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약간 별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성적표는 언제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만델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선택은 다트머스 대학교였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이 명문 대학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트머스에서 만델은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배운 것은 교과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간의 심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만델을 기억하는 동창들은 그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스티브는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전체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볼 때 그는 숲 전체를 보고 있었죠. 1978년 만델은 다트머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배움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2년은 만델에게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이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철학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그는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의 차이를 분석했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갔습니다. 1980년 MBA를 손에 쥔 만델 앞에 월스트리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 골드만삭스 월스트리트의 첫걸음. 하버드 MBA를 막 취득한 스티브 만델에게 여러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명망 있는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만델의 진짜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아래 시장은 화랑을 맞이하고 있었고 돈의 냄새를 맡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스트리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묘사된 그 광란의 시대, 만델은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델은 다른 젊은 트레이더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슈트를 입고 큰 소리로 거래를 외칠 때 만델은 조용히 숫자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만델은 소비재 섹터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비누, 음료, 식품, 을 만드는 회사들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델에게 이것은 보물찾기와 같았습니다. 소비재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알면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 예측할 수 있죠. 만델은 골드만삭스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애널리스트에서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역할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망,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1990년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월스트리트의 전설, 줄리안 로버트슨이었습니다. 3장 타이거 매니지먼트 호랑이의 둥지로. 줄리안 로버트슨. 이 이름은 1980년대와 90년대 헤지펀드 업계에서 신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1980년 $800만 시작한 그의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불과 10년 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슨은 자신의 왕국을 함께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로버트슨은 만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만델의 독특한 분석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시절 만델이 작성한 몇몇 리포트가 로버트슨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 리포트들은 다른 애널리스트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만델은 고민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안정적이고 명망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그에게 전혀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월스트리트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 결국 만델은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의 첫날을 만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로버트슨의 투자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최고의 기업을 사고 최악의 기업을 파는 것. 이른바 롱숏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보는 탁월한 안목이 필요했습니다. 만델은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소비재와 기술 섹터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항상 정확했고 그의 추천 종목은 대부분 기대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버트슨은 만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만델에게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델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만델이 배운 것은 단순히 투자 기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더십의 의미, 팀을 이끄는 방법,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로버트슨은 그에게 투자의 기술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6년간의 수련 끝에 만델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타이거의 품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 것인가. 1997년 만델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나이 41. 그는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사장 론파인 캐피털의 탄생, 혼자만의 숲을 가꾸다. 왜 론파인이었을까요? 이 이름에는 만델의 투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론파인, 즉 외로운 소나무는 다트머스 대학교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만델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상징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섞여 있으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혼자 서 있는 소나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갑니다. 1997년 코네티컷주 그린위치의 한 건물에서 론파인 캐피털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초기 운용 자산은 약 9억 달러. 당시 기준으로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만델의 과거 실적을 신뢰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인 것이었습니다. 만델은 처음부터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집중 투자. 그는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는 소수의 종목에 큰 비중으로 투자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보통 25개에서 35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준으로는 매우 집중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 만델은 단기 트레이딩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발견하면 몇 년이고 보유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펀더멘털 분석.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만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기업의 본질적 가치였습니다. 경영진의 능력, 경쟁 우위, 성장 잠재력. 이런 요소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야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론파인 캐피털의 초기 몇 년은 순탄했습니다. 만델의 분석은 정확했고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5장 폭풍 속에서 닷컴 버블과 생존.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작된 하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닷컴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많은 헤지펀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만델의 스승이었던 줄리안 로버트슨조차도 이 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00년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론파인 캐피털은 달랐습니다. 만델은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이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적 없이 꿈만 파는 기업들에 투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에 집중했습니다. 버블이 터졌을 때 론파인 캐피털의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견고했습니다. 물론 손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50% 이상 폭락하는 동안 론파인의 손실은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델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냉철하게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사들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매도할 때 만델은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빠진 시장에서 탐욕스러워져라.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격언을 만델은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과 2002년 시장이 여전히 저점을 헤매고 있을 때 론파인 캐피털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만델의 명성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이거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장 황금기 2000년대의 영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론파인 캐피털은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30%를 넘었습니다. 시장 평균의 2배가 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만델은 특히 성장주 투자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들을 고평가되었다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만델은 달랐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보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만들어낼 미래 가치입니다. 오늘의 가격이 비싸 보여도 10년 후를 생각하면 여전히 싼 기업들이 있습니다. 만델의 투자 과정은 철저했습니다. 그와 그의 팀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개월에 걸쳐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경영진을 직접 만나고 경쟁사를 조사하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소수의 아이디어들은 거의 항상 성공했습니다. 론파인 캐피털의 운용 자산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1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작은 펀드가 월스트리트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운용 자산이 커질수록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작은 배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거대한 함선은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델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금 유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펀드를 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월스트리트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더 많은 자산을 원합니다. 더 많은 자산은 더 많은 수수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델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장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장 2008년의 실현 금융 위기와 대응.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이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은 마치 악몽과 같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은행이 파산하고 새로운 기업이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론파인 캐피털도 이 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2008년 펀드는 30%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만델에게도 처음 겪는 수준의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의 가치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만델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경기는 순환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그리고 회복할 때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만델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습니다. 위험이 높은 포지션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동시에 그는 폭락한 우량주들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 2009년 3월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론파인 캐피털은 완벽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그의 펀드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도의 손실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이 경험은 만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도 모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 이후 만델은 위험 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강화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되 치명적인 손실은 피하는 것. 이것이 그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습니다. 8장 테크 투자의 대가 아마존에서 페이스북까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론파인 캐피털은 기술 섹터 투자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만델은 기술 기업들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보았습니다. 아마존. 만델은 아마존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낮은 이익률을 비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절대 돈을 못 벌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만델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존의 낮은 이익률이 의도적인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성장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델은 이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성이 완성되면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아마존 주식은 2010년대에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론파인 캐피털은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을 함께 누렸습니다. 페이스북도 만델의 주요 투자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 IPO 직후 페이스북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의심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페이스북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델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결과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광고의 강자로 거듭났고 주가는 몇 년 사이에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만델의 기술주 투자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았습니다. 해자란 경쟁자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방어벽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효과, 브랜드 파워, 규모의 경제. 이런 요소들이 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아마존의 해자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와 프라임 멤버십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해자는 20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런 해자를 가진 기업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델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 전략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장 타이거 컵스의 유산, 스승과 제자들.
스티브 만델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타이거 컵스라는 개념입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매니지먼트 출신 투자자들을 일컫는 이 용어는 오늘날 헤지펀드 업계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만델 외에도 수많은 타이거 컵스들이 자신만의 펀드를 설립하여 성공했습니다. 체이스 콜먼의 타이거 글로벌, 존 그리핀의 블루 리지 캐피털, 리 아인슬리의 매버릭 캐피털 등. 이들은 모두 로버트슨의 가르침을 받은 후 독립하여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컵스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때로는 같은 종목에 함께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개별 펀드들의 성과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만델 역시 이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그는 로버트슨에게 받은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론파인 캐피털 출신 투자자들도 이제 자신만의 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슨과 만델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지간을 넘어섭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가 해산된 후에도 로버트슨은 만델에게 중요한 조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시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로버트슨은 만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내가 훈련시킨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내가 가르친 것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만델 역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줄리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했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 정직함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델은 그 유산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10장 은퇴 선언 새로운 장의 시작. 2019년 월스트리트에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스티브 만델이 일선 운용에서 물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론파인 캐피털은 여전히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고 만델의 능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물러나는 것일까? 만델의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이었고 30년 이상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분석하고 밤늦게까지 경영진을 만나는 생활.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델은 론파인 캐피털의 젊은 투자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리더십을 맡을 때였습니다. 영원히 정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시점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만델의 은퇴는 완전한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론파인 캐피털의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자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론파인 캐피털은 만델의 은퇴 후에도 강력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델이 구축한 시스템과 문화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없어도 조직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델은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11장 투자 철학의 정수 만델에게서 배우는 교훈. 스티브 만델의 40년 투자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내의 힘입니다. 만델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으면 몇 년이고 기다렸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내심이 그를 단기 트레이더들과 구별해 주었습니다. 둘째, 집중의 가치입니다. 만델은 모든 곳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는 소수의 아이디어에 집중했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의 최대의 자본을 이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만델은 6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투자자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위험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은 만델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도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직함의 가치입니다. 만델은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했고 필요하면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고집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델의 위대함은 이 단순한 원칙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에필로그. 조용한 거인의 유산. 스티브 만델은 결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디어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파티에서 그의 모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거대합니다. 론파인 캐피털이 투자한 기업들은 전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페이스북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만델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로버트슨이 만델에게 투자의 기술을 전수했듯이 만델도 수많은 젊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수많은 스타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진정으로 역사에 남는 것은 그런 스타들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스티브 만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노력, 인내, 그리고 원칙의 결과입니다. 화려함보다 실질을 추구하고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만델, 월스트리트의 조용한 거인.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한 투자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기까지 스티브 만델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노력과 원칙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시장은 결국 당신에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